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UAE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그 행보가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약 41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UAE는 이번 한국 방문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 방산의 대표적인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대거 구입할 것으로 전망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UAE 대통령 방안에 맞춰 엄청난 신무기를 2년 앞당겨 개발 완료 선언하면서 긴급 속보를 내보냈는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 특히 중국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며 또 중동 국가인 사우디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5월 28일부터 29일 국빈 방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는 UAE 7개 토호국 중 최대국인 아부다비의 국왕이자 UAE 대통령입니다. UAE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난 25일 서울 하늘에서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는 UAE 대통령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을 위한 연습 비행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29일에는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과 무하마드 대통령의 전용기가 한국 방공식 별구역에 진입하면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환영식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요. UAE는 미국의 F-35 수출 거부로 인해 다른 나라의 5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투자는 전쟁으로 무산되었고 최근에는 중국의 제22 대체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 실제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에 한국의 KF-21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KF-21 수출 고객이고 UAE 대통령의 첫 방한인 만큼 한국은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방, 방산, 경제 투자, 에너지,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이 에너지, 국방 방산, 투자, 첨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게다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과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 했습니다. 지난해 1월 한국은 UAE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약 300억 달러, 하나로 약 41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UAE 역대 국가 간 최대 투자 규모였습니다. 이때 많은 한국 기업들이 UAE에 방문해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번 UAE 대통령 방한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김동관 하나 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UAE의 마스다르시티 등 스마트시티 구축과 원전, 방위산업, 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다르시티는 탄소,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개발 중인 탄소 중립 스마트시티입니다. 총 면적 7km의 사업비만 최대 30조 원을 투입하는 UAE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2030년이 완공 목표입니다. 삼성은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스마트시티 운영, 초고속 통신망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 계열사는 인프라 구축 수주를 노립니다. 현대차는 인공지능 AI 스마트 택시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원전, 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협업이 기대됩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2009년 왕세자 시절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할 수 있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UAE는 연내 4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위한 입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UAE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천궁 이지대공 미사일을 세계 최초로 수입한 국가는 UAE로 이는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계약을 만들어낸 주인공입니다. 천궁이는 미국산 패트리어트에 비해 가성비가 뛰어나며 블럭이는 4대에 비해 110 가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산 방공망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사우디도 천궁이를 4조 원 규모로 도입한 바 있으며 추가 주문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불안한 국제 정세로 천궁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천궁이의 성능을 입증해 향후 방위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UAE는 이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로 한국 무기의 도입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UAE 대통령이 방한하기 며칠 전 한국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바로 한국형 사드인 LSAM의 개발이 완료됐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미사일을 4060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유도 무기 LSAM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한 것인데요. 그런데 예정된 일정보다 2년이나 빠르게 개발을 앞당겨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9월 말 국군의 날에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된 LSAM 요격체계 미사일로 인해 우리 군의 중고도 요격체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몇 개월 만에 개발 완료 선언을 하고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LSAM 요격체계가 2025년 이후에나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방위사업청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이미 이번 개발 성공과 함께 국방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최대한 빠르게 전투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천공이는 1540km 하층부 요격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SAM이 전력화되면 하층 방어용인 패트리엇 미사일 및 천공이와 함께 우리 군의 독자적인 다층 복합적 방어체계 KAMD가 완성됩니다. 방산업계에서는 UAE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블록 2 개발 완료 발표가 의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공이를 세계 최초로 수입한 국가는 UAE로 이는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무기 기준 최대 규모 계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로 사우디도 수조 원대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천공이를 원하는 국가들이 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 대통령 방한 전에 LSAM 개발 일정을 빠르게 앞당겨 개발 완료를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에 가장 놀란 곳은 중국일 텐데요. 예전에 사드가 대한민국에 배치될 당시 중국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드가 강력한 방패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사드와 같은 성능의 대공방어 무기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배치하면서 중국은 더 이상 이를 비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반도를 향해 발사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LSAM 요격체계로 방어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도 크게 긴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20년 전부터 대공방어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공방어 체계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공이의 눈부신 활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동을 비롯해 유럽 시장까지 뚫고 있으며 미국 패트리엇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이번에 LSAM도 UAE에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앞서 무함마드 대통령은 작년 UAE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에서 하나의 전시 부스를 직접 찾아와 LSAM이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을 상세히 물었습니다. 이미 무함마드 대통령이 하나 부스에 방문하기 전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고 고민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질문의 수준 자체가 한국 대공 방어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서 무함마드 대통령이 왕세제 시절인 2021년에도 하나 부스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천공에 크게 관심을 표명했었고 바로 이어 수출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 즉 지난 UAE 방산전시회에 하나 부스를 방문해 상세하게 확인한 것과 더불어 이번에 한국 방문 계기를 통해 LSAM 수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마 중동 특성상 바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극비리에 수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바로 옆나라인 사우디도 UAE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곧 LSAM 수출 경쟁이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LSAM 요격체계는 2014년에 개발이 결정된 후 10년 만에 완성되었으며 개발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요격 시험에 성공한 후 빠르게 추가적인 성능 검증을 위한 요격 시험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최종 시험에서는 200km 밖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끝까지 추적해 요격 성공하면서 이번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양산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LSAM의 특징은 패트리어트가 사용하지 않는 X밴드 전파를 사용하는 다기능 통합 레이더로 표적 탐지와 추적, 요격탄 유도 기능까지 통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서해 비행 중 지속적인 화염 분사로 정확한 궤도로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기 직격 기술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한국이 전 세계 세 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극구 반대했던 이유도 이러한 외기 직격 기술 때문이었으며, 는 우주 공간에서 핵탄도 미사일을 직격해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격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국산 대공 방어 미사일 성능이 떨어져 러시아로부터 S-400을 추가 도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400이 쉽게 파괴되면서 중국군은 이를 구매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국산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전력 약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북한은 중국산 대공 방어 미사일을 평양에 배치한 상태로 공격 무기 사용에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다층 방어 시스템으로 차단하고 동시에 수천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대응하는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LSAM 개발 완료 소식에 북한, 중국 등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천문학적인 개발비가 필요한 대공 방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면서 자주 국방의 틀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대공 방어 시스템을 확보하게 되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무기를 구매합니다. 여기에는 최첨단 곡사포 54문이 포함됩니다. 계약은 이오아니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습니다. 이오아니스 대통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전용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대표단에는 3명의 장관과 비상상황부 국장도 포함되었지만 다른 항공기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주요 관심사는 루마니아 육군의 무기 조달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향후 10년간의 협력 라인을 설명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루마니아에 닿을 한국의 K9 자주포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현존하는 가장 두려운 무기 중 하나인 자주포에 관한 이야기로 클라우스 대통령이 이에 대해 한국 군수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료 발렌틴 스탠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특히 갈망했던 자주포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도입하면 훨씬 더 쉽게 러시아에 맞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루마니아 군 수뇌부는 자주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루마니아 장군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으로부터 자주포 54문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곡사포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속도입니다. 1분에 8개의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8개의 포탄이 2개의 경기장과 유사한 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곡사포는 성능이 뛰어나며 전 세계 군대가 원하는 제품입니다. 40km 거리에서의 쓸 수 있기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엔진은 매우 강력하여 시속 7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360도 파노라마 뷰를 갖추고 있으며 5명의 군인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거대한 군용 차량 외에도 한국에서 미사일 18연기를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테스트할 때는 노르웨이, 인도, 호주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았고 최근에는 중동 지역에서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상의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군용 곡사포 입찰에 남아있는 한국 회사는 단 하나뿐입니다. 다른 회사는 철수했으며 최종 결정은 군에서 내려집니다. 이 계약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객 리콜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배송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5개 NATO 국가에 자주포를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루마니아보다 12배 많은 600대 이상의 군용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23일 방한한 가운데 지금 K9 자주포 수출 계약 마무리를 위해 규모와 액수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루마니아 언론 매체들은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코리안 썬더 K9 자주포가 루마니아로 온다는 소식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은 16년 만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이 K9 자주포라고 할 만큼 지금 루마니아에서 K9 자주포에 대해 거는 기대가 엄청납니다. 현지에서는 왜 가장 먼저 K9 자주포를 도입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루마니아 매체 DG24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주포가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토록 원한 무기가 K9 자주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에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54문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루마니아의 국방력과 함께 자존심을 살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나토 최전선 국가로 흑해 건너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토는 루마니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매우 적극적인데 미국은 특수부대와 공군 전력을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나토 회원국 전투기들도 수시로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돼 흑해 상공을 초계 비행하며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토 최일선이라는 지리적 조건 덕에 루마니아는 상당한 군사 지원을 받고 있으나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나토는 루마니아에 수년 전부터 국방 예산 증액, 군사 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소련제의 노후화된 무기 체계를 바꾸고 국방 예산을 늘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는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의 보호를 받는 약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위협이 강화될수록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옆나라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가성비 높은 엄청난 무기들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을 보고서 국방 예산을 급히 늘리며 먼저 10억 달러를 투입해 K9자주포 54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2022년 국방 예산이 약 9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1조 5천억 원까지 증액시켰고 앞으로 GDP 2% 이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폴란드의 K9자 주포가 빠르게 인도되는 것을 뉴스로만 봐왔는데 루마니아도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K9자 주포 54문을 계약한다는 소식에 설레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뉴스 보도에 루마니아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다. 힘내자. 루마니아. 매우 좋아요. 루마니아 군대는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나토군, 루마니아를 존중하라. 대단한 기적. 드디어 필요한 것을 구입합니다. 몇 개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신속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자주포는 훌륭한 구매가 될 것입니다. 포병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내가 군대에서 300발 이상의 사격을 했을 때 사용한 것과 정확히 동일하지만 더 큰 구경, 더 긴 스트로크, 향상된 정확도 및 더 스마트한 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47년의 거리에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K9 자주포는 너무 좋은데 사면 풀옵션으로 사야겠네요. 일을 하려면 잘하자. 54개의 자주포, 나라를 방어하려면 최대 1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는 녹록지 않은 자국 경제 상황을 구실로 국방비를 증강시키라는 압박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해역에 부설한 기뢰가 떠밀려와 루마니아 군함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전차도 도입하려 하는데 K2 전차는 10조 원가량의 500대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처럼 다양한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들은 500대의 전차보다 당장 K9 자주포 54문을 도입했을 때 루마니아 군에 어떤 강점이 생기는지를 자세히 보도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의 글로벌 위기는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전략 분야에서 루마니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크게 늘리도록 장려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은 자주포와 보병 전투기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K9 썬더 자주포는 빠르고 최대 사거리가 54km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분당 최대 8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이 우수한 장갑 시스템을 한국군에 54대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요구한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비용은 총 1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나토 5개국을 포함해 9개국이 로켓 추진 곡사포를 구매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터키입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첫 번째 시스템은 2년 반 후에 루마니아에 도착할 것입니다. 최대 발사 속도는 15초 이내의 3발입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에도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또한 전체 군사작전, 전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군사작전, 전체 전선을 지휘하는 살 소식된 내 컴퓨터화된 전자 지휘에 잘 조직된 네트워크에서는 컴퓨터화된 전자 지휘의 측면에도 해당됩니다. 아직 진행되지 않은 또 다른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 보병 전투기, 특히 제9형 84지대로를 대체할 레드백 탱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해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사이 예상치 못한 나라에서
K9 자주포를 달라고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판장 국방장관이 방한해 K9 자주포를 살펴보고 간 바 있습니다. 남양주시 근방에 위치한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제7포병여단을 찾아가 실전 배치된 K9A1 자주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저 구경 수준으로 보고 간 줄 알았는데 호앙 수안찌엔 베트남 국방차관이 23일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또한 25일 응우엔 홍퐁 베트남 포병사령관은 지난 24일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제204포병여단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영접하여 작년 방한 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베트남에 K9 자주포가 도입될 경우 제204포병여단에 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204포병여단은 중국과의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부대인데 이것은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중국산 자주포를 압도하는 K9 자주포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인도는 험악한 국경 지역을 견뎌내고 중국을 압살할 수 있는 무기는 K9 자주포밖에 없다며 100대 수입 이후 이제 200대 도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것을 보고 K9 자주포 도입을 서두른 것입니다. 이제 베트남까지 K9 자주포 도입을 하게 된다면 중국을 둘러싼 두 개의 나라가 한국산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위협에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의 나라들도 K9 자주포를 도입해 대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는 러시아와 중국이 무력으로 확장 정책을 쓰면서 전 세계의 평화가 무너져가는데 한국산 무기가 평화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티르키예가 태세 전환을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KF-21을 잡으려고 발악하던 티르키예가 갑자기 한국에게 방산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어안이 벙벙해진 건데요. 최근에서야 한국 방산과 경쟁하려 했던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으며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곳에서도 한국 방산을 인정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데 KF-21을 뒤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티르키예가 최근 자국산 5세대 전투기인 TF-칸의 첫 시험 비행 성공에 엄청나게 들썩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티르키의 방산업체인 TUSAS 에어로스페이스는 칸 전투기가 이륙 후 앙카라의 공군 기지로 돌아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기체는 고도 약 2400m까지 올라 시속 426km의 속도를 내는 등 13분간의 초도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는 등 이번에 천여 비행을 마친 겁니다. 이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티르키예 대통령은 티르키예 전투기 칸이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티르키예 방위 산업의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치하할 정도로 현지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었는데요. 티르키예 방사청도 칸을 통해 5세대 전투기뿐 아니라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가진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TFX로 불렸던 칸 전투기는 티르키예가 미국에서 도입한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10년 개발에 착수한 자국산 5세대 전투기로 알려졌습니다. 시험 비행에는 4세대 F-16 전투기에 쓰이는 미국 지휘의 F-110 쌍발 엔진이 사용됐지만 티르키예는 오는 2028년 국내 생산을 목표로 자체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티르키예에서는 TF-칸이 대한민국의 보람의 전투기 KF-21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극했다며 KF-21을 거의 다 쫓아왔다고 난리법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티르키예 언론에서는 칸 전투기 프로젝트의 배경을 놓고 다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다름 아닌 14년 전 티르키예 군이 한국 공군을 방문해 항공기 개발 상황을 참고했던 게 개발 작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역시나 한국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휘리에트 등 현지 언론은 최근 분석 기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탄생 비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10년 티르키예 공군은 얄친 에르컬 소장을 한국에 파견해 한국 공군의 자국산 항공기 개발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얼마 후 귀국한 에르컬 소장은 국산 항공기 개발에는 임무 컴퓨터와 비행 컴퓨터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두 프로젝트에 R&D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이 당시 에르도안 총리의 전투기 개발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티르키예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알타이 전차 개발 때처럼 칸 전투기 관련해서도 향후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그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티르키예 대통령은 칸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직접 공유하고 5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며
KF-21을 금방이라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개발이 처참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칸이 높은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칸 전투기는 전투기 배면에 공대공 미사일 2발을 탑재하는 정도의 내부 무장창만 같기에 미국이 판매를 거부한 F-35A 전투기보다도 내부 무장 탑재량이 떨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튀르키예의 전투기 국산화 사업은 아직 불완전한 성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첫 비행에 나선 칸 전투기는 지상 시험용으로 제작된 시제기로 F-16에 사용되는 미국산 F-110 엔진 2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향후 칸 전투기의 향후 자체 생산 엔진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해외 협력사가 확정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해 튀르키예 방위산업청이 칸의 자체 생산 엔진 도입이 예정대로 2028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밝혔지만 말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최근 튀르키예는 칸 전투기가 실전 배치될 때까지 남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국의 공군력을 개선하기 위한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앞서 튀르키예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추가 구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최신 사양의 F-16 전투기 40대 구매뿐 아니라 기존 F-16 전투기 79대를 현대화하는 개량 키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칸 전투기 성능과 개발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면 미국과 이런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미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도 칸 전투기가 제대로 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튀르키예가 칸 전투기를 직접 만들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사실 예전부터 주요 부품과 기술을 해외 아웃소싱으로 들어오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5세대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할 역량과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F-35의 공동개발국이었던 튀르키예의 첫 국산 전투기 사업은 2016년 TAI가 제작사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원래 튀르키예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라이트닝 E를 주력으로 삼고 그런데 튀르키예가 2017년 러시아로부터 지대공 미사일인 S-400을 사온다고 발표하면서 사달이 났습니다. 미국은 튀르키예가 F-35와 S-400을 함께 운용할 경우 F-35의 정보가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2019년 튀르키예를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내쫓았고 갑자기 칸 전투기의 개발 목표는 몸집을 키워 보조 전투기에서 주력 전투기로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높아졌습니다. 이렇듯 계획에 없던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게 된 튀르키예가 처음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다가 최근엔 현실을 깨닫고는 바로 꼬리를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튀르키예 방산업계가 한국에 기술협업 러브콜을 보내면서 도움의 요청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가 방위산업의 국산화를 목표로 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스스로 해내 자신이 없자 한국과 첨단 기술 협업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튀르키예 방산업체는 한국의 연구 개발부터 공급망 진입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요청하면서 애처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튀르키예 주요 방산기업은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과 한 튀르키예 우주항공 웨비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 방산기업과의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방산기업은 첨단 소재와 원부자재 중심으로 해외 벤더들을 발굴 중인데 특히나 한국 방산과 협력을 희망하면서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튀르키예는 과거 동맹국이었던 미국에 의한 무기 금수 조치 경험 때문에 칸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된 군사기술과 협력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최근 튀르키예는 국방 예산도 확대했는데 올해 튀르키예 국방부 예산은 405억 달러로 작년보다 무려 250%나 증액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튀르키예뿐 아니라 방산업 폭망 위기에 처한 프랑스에서도 한국산 방산 도입과 더불어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도 과거의 독일처럼 방위 산업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한국 방산에 시선이 쏠리며
자신들에게 해답을 줄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프랑스 군 당국자가 무기 생산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프랑스의 방위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사태가 심각해지면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매체에 따르면 방산업체 MBDA는 당초 올해 여름까지 1억 5천만 유로 상당의 프랑스의 미스트랄, 적어도 지대공 미사일 300기를 납품해야 했지만 속도가 나지 않아 납품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또 작년에 주문한 장거리 미사일 아스터 200기도 원래는 올 2분기에 납품돼야 하지만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장비를 납품해야 하는 국제정세 상황을 감안해도 배송 시일이 늦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데 상황이 이러자 현지에서는 총알 배송의 한국 방산과 너무나 비교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의 우익 매체로 유명한 산케이에서도 미국보다 한국 방산이 낫다고 말하는 중인데요. 산케이는 T-50은 한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에서 사용돼 세계 각국의 에어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공격기로도 수출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산기 T사도 항공자위대에서 블루 임펄스로 고개 비행을 하면서 인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T-50에게 그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 특히나 글로벌 방산업계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과 전망이 매우 인상 깊은데요. 전 세계 방산업계 내에서 한국 방산이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2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안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캐나다 무역사절단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사이면서 잠수함 건조에 역량을 갖고 있고 심지어 캐나다가 70조에 달하는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의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방문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캐나다 왕립해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 교체를 위해 3,000톤티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발주할 계획인데요. 사업 규모만 70조 원에 달하며 이르면 2026년 공급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더구나 HD현대와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불꽃 튀는 홍보전을 펼쳤는데요. 먼저 HD현대는 3,000톤급 잠수함 신치호함 등 K함정의 우수한 성능과 납품 능력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운영 MRO 시장 수주를 위해 미국 방산기업 GE 에어로스페이스, 엘사메리스 테크놀로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점을 적극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의 선박을 설계 건조에 납품하는 오스탈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스탈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를 발판 삼아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선다는 계획을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선박 건조 회사로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 건조와 같은 특수선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캐나다가 최근 잠수함 수주에 나선 이유는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비교적 평온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동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해군은 러시아 함대에 대응하고 캐나다의 북극 영토 방어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 12척을 구매해 동서 해안에 각 6척씩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캐나다가 3,000티급 신형 잠수함 12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한국, 일본,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총 6개국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쟁에서 가장 유력한 두 나라는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은 3,000티급의 중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을 후보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된 장보고 P급 배치 1번함으로 길이 83.5m, 폭 9.6m, 높이 14.7m 수중에서 2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망심도가 최대 400m나됩니다. 선체는 미 해군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HY-80 고장력강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1만 해리 18,520km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해군이 보유한 1200T 장보고 209급이나 1800T 장보고 2214급 잠수함과는 게임이 안됩니다.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수직발사대 6개를 갖췄으며 수직발사관을 통해 SLBM을 최대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SLBM은 보통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되는데 재래식 잠수함에 6기나 탑재한 경우는 도산 안창호함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시험 발사를 성공한 이후 이듬해에도 연속 시험 발사로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번 수주전에 타이게이급을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16년 호주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내세운 슈퍼 소류급이 항속거리와 성능 부족 문제로 프랑스의 참패한 교훈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 소류급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AIP와 납축전지보다 설치와 정비가 쉽고 안전성에서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 충전으로 임무 수행 시간이 300가량 늘어났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잠수함에서부터 AI까지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늘리겠다며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리응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이 대규모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가운데 양국 고위급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와 AI 등 첨단 분야 협력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현대차, LG, 한화, 네이버 등과 캐나다의 에어캐나다, 알타가스, 블랙베리 등 주요 기업인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사업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두 나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고, 포스코퓨처엠도 캐나다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퀘벡주 투자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 투자를 적극 마케팅했습니다. 네이버와 LG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와 추진 중인 AI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각각 공유하고 AI 협력의 현재와 미래 등을 논의하는 등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 언론들은 이러다가 한국에게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빼앗길 수도 있다. 한국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이 두려워해야 할 문제는 한국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술력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인데요. 최근 일본 잠수함의 과거 굴욕이 다시 소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일본 시코쿠 인근 해상에서 해상자위대 잠수함과 민간 상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9년 취역한 자위대의 잠수함 소류는 길이 84m, 배수량 2950T급 잠수함으로 어뢰 발사관 6기를 탑재했고 정원은 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일본의 이 잠수함은 오전 10시 58분 고치현 아시즈리 미사키 앞바다에서 부상하던 중 수면 위에 있던 홍콩 상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상선은 중국 칭다오에서 9만 톤의 철광석을 싣고 일본 오카야마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첨단 레이더와 소나 시설을 갖춘 잠수함이 부상하면서 바다 위에 상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니 일단 충돌 원인부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사고 원인 때문에 사고 직후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잠수함에 타고 있던 3명이 경상을 입었고 잠수함이 입은 손상도 심각하지 않다며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일본 정부는 이 잠수함 충돌 사고로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하고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를 조사하자 어이없는 내막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던 이 잠수함이 대형 상선과 충돌한 후 3시간이 지나서야 승조원들이 잠수함 내 통신시설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개인 휴대폰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승조원들이 사고 후 약 3시간 22분이 지난 오후 2시 20분경 휴대폰으로 신고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후 왜 승조원들이 개인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느냐며 논란이 되자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당시 잠수함이 잔망경을 통해 상선을 봤지만 제때 피하지 못했다며 충돌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수단이 불통이 되면서 보고가 늦은 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이며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뢰를 장착한 잠수함이 고작 대형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데다 사고 후 3시간이 지나서야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자 일본 내에선 해상자위대의 망신이라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바다 위의 상선도 탐지하지 못하고 사고 이후 통신조차 할 수 없는 잠수함이라면 알고 보니 이 잠수함은 사고 당시 통신 장비가 손상돼 휴대전화 이용이 가능한 장소까지 이동한 후에야 첫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소나를 통해 주변 환경을 확인한 뒤 수면으로 상승하지만 일본의 잠수함 소류는 잠수함 상승 도중 잔망경을 통해 상선의 위치를 확인했고 회피 기동을 했지만 5만 톤급의 상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통신 장비가 손상되었고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곳까지 이동하느라 3시간 동안 사고 신고를 못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레이더와 소나 수중 탐지 장치 등 첨단 설비를 갖춘 잠수함이지만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대형 선박을 피하지 못한 데다 별도의 통신 대책이 없었던 것이 드러나며 비난을 면치 못했던 것인데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는 잠수함이 거대한 상선조차 탐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기강해이를 보여주는 망신스러운 사례다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결국 우리나라의 해군 참모 총장격인 야마무라 히로시 해상자위대 막묘장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시적으로 모든 통신이 끊기는 상황은 상정하지 못했다. 이는 용인될 수 없는 일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해 해상자위대는 지난 2006년 11월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연습 잠수함 아사시오가 수중에서 떠오르다 파나마 유조선과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아사시오는 그때도 통신상의 문제로 해상보안청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1시간 반이 지나서야 휴대전화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 후인 2021년 잠수함 소류가 대형 상선과 충돌한 후 3시간이 지나서야 승조원들이 또다시 휴대폰으로 신고한 것이 드러나자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 안 하고 뭐했냐는 비난을 퍼부었던 것인데요. 일본은 뒤늦게 기존의 패시브 소나 방식이 아닌 액티브 소나를 잠수함에 추가했지만 과연 제대로 동작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을 제치고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지 지금 일본 내에서조차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국에게 진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